권력의 기술자 조준. 조선개국 제1등 공신의 파란만장한 일생. 두 갈림길, 두 개의 운명. 1392년 7월, 조선이 막 건국되던 그 뜨거운 여름. 이성계 곁에는 두 걸출한 신하가 있었다. 한 명은 신하의 권력이 왕권을 능가하는 나라를 꿈꿨고, 다른 한 명은 누가 이길지를 냉정히 계산했다. 정도전은 꿈을 택했다. 조준은 현실을 택했다. 그 선택 하나가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갈라놓았다. 정도전은 가족이 몰살당하는 비극으로 생을 마쳤고, 조준은 영의정을 3번 지내며 조정승이라는 전설적인 이름을 역사에 새겼다. 이것이 바로 그 조준의 이야기다. 살아남는 자의 기술을 완벽히 구현한 한 인간의 파란만장한 일대기. 눈물의 맹세 어머니의 탄식이 만든 영웅. 어느 날 조준의 어머니 오씨는 새로 과거 급제한 선비들의 화려한 행차를 바라보다 한숨을 쉬었다. 내가 아들이 많아도 급제한 자가 없으니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 한마디를 들은 조준은 그 자리에 꿇어앉아 하늘을 가리키며 눈물로 맹세했다. 이후 그는 죽기 살기로 공부에 매달렸고 마침내 1374년 과거에 합격하여 어머니의 한을 풀었다. 그러나 애초에 조준의 이름이 알려진 것은 과거 이전의 일이었다. 책을 끼고 궁 앞을 지나던 청년의 기계를 공민왕이 눈여겨보고 즉석에서 무관직을 내렸던 것이다. 문무를 두루 갖추게 된 조준의 앞날에는 드넓은 무대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성계를 만나다 역사가 바뀌는 순간. 위화도 회군, 그리고 운명적 만남. 1388년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군사를 돌렸다. 조선 역사상 가장 극적인 쿠데타의 막이 오른 것이다. 이성계는 일찌감치 조준의 중망을 들어 알고 있었다. 회군 직후 그는 조준을 불러 이를 의논했고, 조준은 감격하여 아는 것이면 무엇이든 거침없이 아뢰었다. 조준은 즉시 승부수를 던졌다. 권신 조민수를 탄핵하여 제거하고 권문세족이 독식하던 사전혁파를 밀어붙였다. 세도가들의 원망이 빗발쳤지만 이성계가 그의 편에 서면서 개혁은 관철됐다. 백성들의 민심은 이성계에게로 쏠렸고 조준은 그 흐름을 만든 설계자가 되었다. 정몽주의 칼날, 기적의 생존. 1392년 봄, 최후의 고비가 찾아왔다. 고려의 대학자 정몽주가 대간을 움직여 조준 정도전 등을 모두 목배라고 청한 것이다. 이성계가 말에서 낙마하여 병석에 누운 틈을 노린 것이었다. 조준은 이미 수원으로 압송되어 극형을 앞두고 있었다. 바로 그때 이방원이 움직였다. 그는 조영규를 시켜 선주교에서 정몽주를 처단했다. 조준은 죽음의 문턱에서 극적으로 살아 돌아왔다. 그로부터 불과 석 달 후 조선이 건국되었다. 조선의 설계자, 개국 1등 공신의 무게. 나라의 뼈대를 세우다. 조선 건국 직후 조준에게는 산더미 같은 일이 쏟아졌다.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 국호를 인정받아야 했고 왕실 조직과 법률을 만들어야 했으며 도읍을 정하는 일도 있었다. 태조는 즉위 당일 밤 조준을 침실로 불러들여 도통사 은인과 화각동궁을 직접 하사하며 말했다. 오도 병마를 모두 경에게 위임하여 통솔하게 한다. 조준은 7년간 수상의 자리를 지키며 조선의 기초를 닦았다. 그의 가장 빛나는 업적은 전제개혁과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제육전 편찬이었다. 경제와 이제에 밝았던 그는 나라의 경제적 토대를 완전히 새로 설계했다. 세자 책봉 문제, 고집스러운 직원. 태조가 강씨소생의 어린 아들 이방석을 세자로 삼으려 할 때 조준은 땅에 엎드려 이름을 쓰기를 거부했다. 백응념은 적장자로 세우는 것이 고금의 의라 직언했다. 결국 태조가 이방석을 세자로 강행했지만 이 장면에서 조준이 어느 쪽 편인지는 이방원의 눈에 분명히 새겨졌다. 폭풍 속에서 살아남다. 정치란 이런 것. 정도전과의 결별. 정도전은 요동공략을 주장하며 조준을 설득하러 왔다. 조준은 병상에서 억지로 일어나 대궐로 달려가 극력 반대했다. 새로 개국한 나라로서 경솔히 이름 없는 군사를 일으키는 것은 심히 불가합니다. 태조가 조준의 손을 들어주자 남은이 분통을 터뜨렸다. 두 정승은 쌀가마 출납이나 알 뿐 큰일은 함께 도모할 수 없다. 이 사건으로 조준과 정도전 일파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겼다. 1398년 왕자의 난, 이방원의 선택. 무인년 8월 밤, 이방원이 드디어 칼을 뽑았다. 정도전 남은 심효생이 숙청되었다. 이방원은 밤에 친히 박포를 보내 조준을 불렀고 직접 길에 나와 그를 맞이했다.
조준은 백관을 이끌고 적장자를 세자로 삼을 것을 청하는 글을 올렸다. 두 사람의 오랜 묵계가 비로소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첩국화 사건, 냉혹한 권력의 민낯. 한편 그해 10월 조준의 첩국화가 버림받은 원한을 품고 조준이 반역을 꾀한다고 고발했다. 조준은 즉각 국문을 청했고 국화는 진술을 받은 후 한강에 수장되었다. 권력의 세계는 이토록 냉혹했다. 황혼의 영광과 파란, 끝까지 조정승으로. 이후에도 조준은 민무구 민무질 형제의 무고로 옥에 갇히는 위기를 겪었다. 동궁에 있던 이방원이 재상은 정인군자다. 옥사를 꾸며 사람을 사지에 넣을 수 없다며 직접 나서 그를 구했다. 이성계부터 태종 이방원까지 조준은 언제나 권력의 핵심 옆에 있었다. 1405년 6월 60세를 일기로 조준이 세상을 떠났다. 태종은 통곡하며 3일간 조회를 정지했고 직접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훗날 어진 정승을 평할 때 사람들은 반드시 조준을 으뜸으로 삼았고 이름 대신 조정승이라 불렀다. 1410년 그는 태조의 종묘 배향 공신으로 최종 선정되어 영원히 역사에 남았다. 살아남는 자의 지혜. 조준이 남긴 것은 단순한 권력욕의 산물이 아니었다. 그는 강명하고 과감했으며 옳지 않다고 판단한 일에는 병상에서도 일어나 반대했다. 동시에 그는 냉철한 현실 감각으로 어느 편에 서야 할지를 정확히 알았다. 정도전이 역사의 혁명가로 기록된다면 조준은 건설자로 기록된다. 꿈을 꾼 자는 비극적으로 쓰러졌고 현실을 읽은 자는 나라의 법전과 제도를 남겼다. 권력이란 꿈꾸는 자의 것인가, 살아남는 자의 것인가? 조준의 일생은 그 질문에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답하고 있다.